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에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이 벌일 핵 협상이 지난 2015년 자신이 타결한 기존 핵 합의에 비해 크게 나아가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 ABC 방송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앞으로 나올 어떤 합의도 우리가 처음에 했던 합의와 비교해 뚜렷하게 다르거나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협이나 폭격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외교적 합의로 100%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80에서 90%를 해결하고 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교훈으로 얻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체결할 양해각서에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해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آمریکا وادار به امضای تفاهم پایان جنگ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پیروزی‌های درخشانی رو در واقع در این جنگ کسب کرد و خود دشمن مجبور به درخواست آتش‌بس و مذاکره شد.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2017년 이혼 조정으로 이 절차가 시작돼 지금 9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2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최태원 SK 화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기일 조정 불성립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현재 9년째 진행 중인 이 절차에 대해서 앞서 대법원은 이혼만 확정을 했고요. 파기환송심에서 지금 재산 분할만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종전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결국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8순 생일에 맞춰서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격투기 대회를 열며 8순 잔치를 자축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백악관 앞마당에 세워진 대형 격투기 무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백악관 밖에도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고 전투기들이 축하 비행쇼까지 선보이며 분위기를 달궜습니다. 명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라고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8순 생일을 위해 기획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I just think it's a culmination of a real loss of dignity in this country, and I think Trump embodies and personifies that loss of dignity. 자신의 생일에 이란과의 종전을 선언한 장면도 노골적입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가 8순 생일인 14일에 맞추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Donald Trump is now saying that an agreement with Iran is scheduled to be signed on Sunday. 이란 혁명 수비대도 트럼프가 종전 선언을 개인적인 홍보 행사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이 일부러 자정까지 합의를 미뤘다는 보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미국의 대폭 양보를 받아내는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راهبردی ایران در دو جنگ تحمیلی اخیر تاکید کرد ملت ایران در این نبردها علاوه بر پیروزی‌های میدانی 종전 선언이라는 나름의 성과를 안고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트럼프는 이제 본인 지적 알리기에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1월 중간 선거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트럼프식 정치 이벤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속보 전해드립니다. 종전 합의에 코스피가 5% 급등하며 8,5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코스피가 5.2% 오른 8,545.98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현대차가 6% 급등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소폭 상승해서 0.48% 오른 1034.0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8.7원 내린 1,511.1원을 기록하면서 원화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증시와 환율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네, 오너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오늘 기자회견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 중앙그룹 홍정도 부회장이 최근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 회생 절차 신청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처음과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도 도중에 2번 단상에서 나와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부회장은 회사가 그동안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회생 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기업, 임직원 모두가
다시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 각각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 운영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 그리고 JTBC를 비롯해 중앙그룹 계열사 4곳 총 5개사가 어제와 오늘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사태인데요. 이번에 중앙그룹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자 공시 시스템에 공개된 중앙그룹 계열사 재무제표를 보면 JTBC와 지주사 중앙홀딩스 등이 갚아야 할 단기 빚이 보유 자산보다 많았고 충분한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열사 간 보증 부담까지 겹치면서 그룹 전체의 자금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잠실 개표소 시위가 1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또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불법 행위 수사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언론인 폭행과 유소년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불법 행위 1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여러 명의 위력을 이용한 범행은 형량이 가중돼 중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는데요.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요죄가 아니라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높은 특수 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고 언론인 폭행건도 특수 체포 감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관 모욕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접수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핸드볼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한 시위 참가자 3명을 입건하고 언론사 취재진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3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죠. 네,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 경기장에는 12개 체육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경찰은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업무를 위해 들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의사를 밝힌 만큼 출입을 막는 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는 불법 행위라며 현장에서 체증하고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며 진입을 돕기 위한 공권력 투입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잠실 개표소 앞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모여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오후 2시 반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등을 존중하지만 경기장 출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국가대표 지원과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체육행정 업무가 심각하게 마비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은 체육단체의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한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잠실 일대 시위와 관련해 시민들은 타인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로 내부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국제대회 출전 준비 등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 민간인 출입 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소쿠리 투표 사태 당시 성과급을 단돈 1,000원 빼고 전부 집행에 논란을 빚고 있다는 사실 앞서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무려 58명 부정합격 의혹이 불거졌던 3년 전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예산 대부분을 받아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성과급 후속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YTN은 지난 2022년 소쿠리 투표 당시 선관위가 성과급 예산 99.99%를 집행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듬해인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대부분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3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를 보면요.
성과상여급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 85억 2,040만 5천 원 가운데 83억 6,319만 5천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은 액수는 1억 5천만여 원으로 집행률은 98.1% 수준입니다. 선관위 내부 성과급 관련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할 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런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 2023년은 선관위는 당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게 드러나 동반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었던 해입니다. 2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명이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거로도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중앙선관위는 YTN의 관련 질의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했고 징계 대상자들은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소식도 살펴보죠. 규명위 활동은 이제 반환점을 돌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4차 회의가 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시작됐습니다. 지난주까지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컸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를 집중 조사했는데 점차 조사 대상을 서울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아침 통화에서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강동환 사무차장을 대상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의가 있었는데도 왜 지시가 늦었는지 등 의사결정 구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판단입니다. 진상규명위는 다만 인천과 전남 등의 관내 사전투표에서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시에 일치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에 대해 사실상 위원회 수준에서 임의조사는 어렵다고 YTN에 설명했습니다. 개표 당시 작성한 서류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투표함을 열어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수사나 국정조사, 법원 차원의 재검표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도권 싸움이 당대표 거취 문제와 얽혀 공개 전면전으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여야 사이 막판 이견 조율이 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 여당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누굴 겨냥한 것이냐, 즉 메시지 해석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두 쪽으로 쪼개진 양상입니다. 친명계는 연임에 목매는 정청래 대표를 비판한 거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었는데요. 친청계는 친명계가 대통령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왜곡해 해석한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내내 설전을 이어가던 양측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여당의 역할을 둘러싼 정반대 주장을 견지하며 충돌인 듯 아닌 듯 아슬아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국민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진영의 이익보다 국민 전체를 향한 무한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이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사자인 정청래 대표는 오늘 내내 이재명 대통령을 월드클래스다라고 표현하며 외교 성과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통령 SNS 글에 대한 해석과 거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결국 이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는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 선언 그리고 사퇴 여부가 내홍의 추가 기로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복잡한데요. 장동혁 대표의 거취 그리고 주도부 총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 충돌했죠. 네, 오늘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지도부 총사퇴 제안 총대를 맺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한다고 꼬집으며 좀비 지도부라는 거친 표현을 썼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친한동훈계 우재준 최고위원에 이은 지도부의 총사퇴 두 번째 공개 발언이 나온 건데 이번에는 장동혁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을 언급하며 이 지도부 그리고 지지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고 반박한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재의 키를 쥔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쇄신파와 친한계대 당권파의 충돌이 점점 격화하는 가운데 침묵하는 다수 의원의 생각을 들을 의원총회가 사실상 장 대표 체제의 방향을 가를 중대령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진척 상황도 짚어보죠. 이르면 이번 주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죠. 네,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조특위 계획서를 의결하자는 데는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 세부 구성 방식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가는 중인데 18명인 특위위원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의석수 배분이냐 아니면 여야 동수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부터 일단 띄우자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반대로 특검과 국조, 투트랙 가동을 고수해서 국조특위 계획서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신경전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여야는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도 삿바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8일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도 재확인하면서요. 법사위원장 사수를 제1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포용과 개방을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진짜면 법사위원장부터 내놓으라고 반박해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ARS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51.5%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44.3%, 민주당은 38%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 측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관리 책임론과 당내 계파 갈등 등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매우 이례적으로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회의까지 진행하며 선관위 사태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두고 또 한 번 공개 충돌했습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우리는 좀비 지도부다라는 표현까지 쓰며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하자 장동혁 대표는 지지를 보낸 국민을 모욕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주가 당대표 거취의 분수령이 될 듯한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화두로 꺼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우리가 국내에 없으니까 우리 비서진들 어떻게 좀 마음 편하고 좋은가요? 썰렁한 모양이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4일 전후로 사퇴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가 판단하세요. 오늘의 정치운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화상을 통한 이례적인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외 순방 중에 화상으로 회의를 여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대통령이 좀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이례적이죠. 그만큼 지금 챙겨야 될 현안들이 많은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보통에는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는 처리를 잘 하지 않다가 오시면 일괄해서 사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라도 내일이라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잠실에는 아직도 이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당장에라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화상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상회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SNS 글도 올렸습니다. 1,600자 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을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를 써야 한다. 이런 글을 한 1,600자 넘게 올렸는데 이게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보이는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화상회의에서의 대상도 그렇고 SNS에 올린 글의 대상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여당에 대한 얘기를 제목에서부터 뭐 여당, 야당, 정치적 책임이라고 명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일반 국민은 아니다. 여당 지도자다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 인터넷 기술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시차를 극복하고 이렇게 화상회의를 열거나 또는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좀 전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해결해야 될 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해결책을 내놓는 회의거나 해결책을 내놓는 SNS여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 결정해야 될 내용이 있었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당장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그것도 국내 정치라 하더라도 콕 찍어서 같은 당의 지도부를 향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이 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일촉즉발의 문제가 있었다면 민생이라든지 국익이라든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결정사항이라든지 바로 집행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오로지 집권 여당 안에서의 정치 권력 다툼에 외국에 나가서도 올인하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는 국민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말씀이 대통령께서의 한 말씀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한마디 하셨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의 그 의지를 우리가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지 그 또한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러면 외교 순방 중에 국내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방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서였고 심지어 여당인 지도부를 향해서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또한 국민을 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당도 저는 국민이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 좀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야당의 지도자 입에서 나올 듯한 목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과거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달랐다면 정청래 대표가 그를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월드클래스 대표라고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저는 소명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환송 행사에 정청래 대표가 빠진 걸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돌아올 때 귀국길에는 정청래 대표가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 투샷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귀국길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그 여당 지도부, 대통령과 여권 지도부 간의 갈등 관계는 이미 익을 대로 익은 것 같습니다. 명청대전이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통령 1주년친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상 현 지도부와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찬을 하시고 현 지도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말씀 있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나가실 때 사실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선거 끝나고 나서 당정 관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때 초대를 하지 않은 것 하며 그리고 이번 세 번째 SNS에서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질타를 하는 모습은
뭐 이번에 귀국길을 만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종류의 갈등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권력 다툼이 아니라 워낙 큰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권력 다툼이다 보니 이게 민생의 행보도 갈리고 그리고 중요한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갈리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단순하게 뭐 여당 안에서의 권력 다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장 국민들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말씀 거듭드립니다. 예,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는 여론조사일 텐데요.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1.5%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8%포인트 하락한 38%,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상승한 44.3%입니다.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 최저치, 국민의힘은 최고치로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 있습니다. 이 지지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여야 모두 당대표를 향한 쓴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에 가깝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정평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어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결국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 당원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표고동 심은 뜻을 알 것이다. 보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상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주장도 장동혁 대표의 노선으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다. 저희들의 지지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장 대표의 반응은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다. 12대 4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참패인 것이고. 네, 여론조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내림세입니다. 민주당 지지도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이 데드크로스의 원인이 정청래 대표에게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반드시 정청래 대표한테만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방선거 이후에 실제로 서울 민심을 민주당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당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51% 그러니까 4주 연속 하락하는 지지율을 보인 것도 결국에는 당과 청와대가 이렇게 불협화음을 내는 모습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신뢰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 권력 싸움으로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이후에는 반드시 이 당청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모든 주력을 쏟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오른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좀 고무적일 수 있는데 이성관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유이동 의원의 당선 그리고 당 밖에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당선 등 이 보수 세력에 대한 희망이 얻은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잘한 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로운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막 갈등이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 안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는데 갈등 관계가 있다가 선거가 있다 보니 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그거를 뒤로 치워두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약간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나오셨던 후보 모두 다 어떤 당에 대한 쇄신을 하면서도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눌러 앉는다면 우리가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면 그 기대감은 금방 사그라질 거다라는 위기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모든 권력의 정점을 달리고 있으면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대통령 죄지우기에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거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여전히 공소 취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 부실 선거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와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선거 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두고 평소에 이 이념화되지 않았던 젊은 이들이 모두가 다 참정권의 문제,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 며칠째 집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권 여당이 다른 문제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이번 이 참정권 침해라든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참정권 문제를 민주당 문제고 이재명 정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거 아닌 거 국민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런 말씀들은 전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민주당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었던 부분들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국정조사니 특검이니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보도에도 나왔듯이 민주당은 국정조사라도 빨리 추진하고 이후에 특검 추진하자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어떻습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같이 함께 하자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껏 역사가 증명했던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모양새를 국민의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정조사부터 추진하고 국민 참정권을 바로 잡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지금 좋은 것이지 정쟁을 유발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 사태의 책임론과 또 여야 모두 당대표 사퇴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대한과밀회 소속 의원 25명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장동혁 대표 거취를 논의할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했고 그 의총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결국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최고위에서는 국민의힘 또 한 번 공개 충돌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 정당의 내일을 이끌 분명한 철학과 비전, 노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지율이 내려갈 때는 장동혁의 책임이고 올라갈 때는 장동혁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은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을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티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사도궁에서 레오 14세 교황의 영접을 받고 있는 화면 조금 전에 바티칸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어질 면담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평화와 연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교황청도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교황의 방북을 공식적으로 부탁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바티칸을 방문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하루 전 성바오르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미사 연설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26년 전 발표한 6.15 남북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 지금도 그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교황과의 만남 이후에는 피에트로 파톨린 교황청 국무원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11일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에 이어 나흘 만에 양양자 최고위원까지 우리 지도부 총사퇴하자 지금 밖에서는 우리를 보고 좀비 지도부라고 말한다 이렇게 공방이 이어졌어요. 새 원내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집단 지성을 발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 밖으로는 대여 경제, 예를 들어서 공소취소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는 거라든지 이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뭐 국정조사만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차일피일 뭉개고 가는 부분을 잘 견제하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틀의
트랙에 있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야 장동혁 지도부가 무너지잖아요.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내려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는데요. 혹시 최고위원들의 마음이 변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의원총회에서 이제 사퇴 목소리가 커지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새 지도부로 들어온 정점식 원내대표가 또 지금 장동혁 대표 진용하고도 소통이 잘 된다는 점도 원내대표에서 득점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우재준 최고위원과 양양자 최고위원은 이제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왼쪽에 김문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장동혁 대표를 옹호하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재원, 신동욱 최고위원의 마음이 변할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언론의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해서 뭐 강제로 뭐 무너뜨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임 원내 지도부가 또 현 당 지도부하고 서로 얘기가 잘 되는 사이니까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파열음이 일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예, 이번 주 목요일 의원총회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주말에도 송파구 개표소를 찾아서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이런 피켓을 들었는데요. 나경원 의원까지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커피 한 잔의 여유.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등의 붓글씨를 공유하면서 전면 재선거 요구를 이어가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나경원 의원도 연일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 보고 임기 시작 전에 물러나라. 그러면 재선거의 사유가 된다. 뭐 이런 이제 배경이 깔려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당권을 또 당권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평론가들이 하시던데.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거를 하면 압승할 거라며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는 것은 저질 공세다.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고 맞받았는데요. 더 이상 나경원 의원 의견에 대해 할 말 없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오세훈 시장 측은 최근 여당과 설전을 벌이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저거 국토부가 선거에 유리하라고 민주당이 흘린 겁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MBC가 무려 70여 차례 보도를 MBC가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MBC가 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장동혁 당대표는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나경원 의원은 내가 오세훈이라면 재선거를 하자고 할 것이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선 상당히 답답할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왜 이런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되게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었으면은 나가서 재선거를 위해서 선언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선언한다고 그게 그렇게 재선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주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재선거는 이미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에 대한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선동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어줬으면 좋겠고 오세훈 시장도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출마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저질 공세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재선거 주장하면서 본인 불출마 선언부터 먼저 한다면 국민들께서 나경원 의원의 의심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하루빨리 선동을 멈추시고 지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한 사태를 하루빨리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오세훈 시장 사퇴하면 나경원 의원이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나 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극구 부인하면서 저질 공세라고 펄쩍 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로 그 결부를 시켜서 가장 크게 중요한 가치인 참정권에 대한 이 논의를 비껴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용기 의원도 무슨 재선거가 말장난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젊은이들 지난 주말에도 하루에 2만 명씩 모여가지고 재선거 외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말장난으로 들립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선거까지 포함할 정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취해야 될 모든 조치를 취해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그냥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부정선거는 얘기하면 안 돼. 재선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무슨 금기어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자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얘기로 받아들여야지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게 국민의 힘에서 계속 선동하고 마치 본인들이 선언하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말장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국민의 참정권이라서 당연히 뛰어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선거가 유무의 방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선언하겠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면 재선거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2030들이 지금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선관위를 감사하려면 개헌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 감찰과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추궁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랑 한 역할일 것이지 본인처럼 마치 나가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 청년들의 분노를 정당화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세훈 시장이 요즘 대여 공세를 좀 높이면서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동혁은 싫고 한동훈은 아직 이렇게 생각하는 의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의원들과 식사 약속도 많이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속한 국토교통위원회하고도 바로 미팅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GTX 사고라든지 서소문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 집권 여당이 소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이 뭐였냐면요. 선거 앞인데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하고 7군데 압수수색 들어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큰 문제인 이 선거 관련된 부실 문제와 부정 선거까지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로 긴박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5선의 시장으로서 이렇게 수도권에 대한 민심을 지켰던 점, 그리고 당사자가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점, 이런 거에 있어서 보다 더 굳세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좀 선비 같고 점잖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워낙 본인이 직접 당하면서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하는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차기 어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선두를 달리는 모습 등에서 좀 고무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사태로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기강회의가 이 지경일 줄은 몰랐던 반응이 분출하는데요. 선거 연구를 위해서 몰디브로 간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양에 위치한 몰디브, 인구 약 53만 명, 국토는 약 30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절반 면적입니다. 43페이지 분량 출장 보고서를 보면 몰디브 대선 기간인 2024년 9월 6일부터 7박 9일 동안 전국 선관위 직원 5명이 출장 다녀온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섬 지역 특성상 해안가와 바다의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과 함께 백사장, 또 바다 한가운데서 덩그러니 노란 깃발이 나부끼는 사진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과연 출장 목표로 제시한 변화된 외국 선거 환경 파악과 선거법제 비교 연구 등이 달성됐을까요? 그런가 하면 2023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을 때도 선관위는 성과급 83억 6,319만 5천 원을 집행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몰디브 가서 어떤 선거 연구를 했을까요? 황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또한 특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선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갈 곳은 많죠. 그동안 민주주의가 굉장히 무르익었던 미국, 영국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방문해서 저러한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배우는 것을 누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마치 여행을 간 것처럼 보이는 듯한 모양새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선관위가 저러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 자녀 특혜 채용의 문제도 있었던 것을 사실 감사하기 위한,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점들이 지적이 돼 왔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감사를 시도하다가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다 보니 지금 속도가 더 안 붙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서 선관위의 대대적인 감사와 책임 추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 것이고, 그에 통한 일단 국정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특검까지 빠르게 속도가 있게 붙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요. 섬 지역 특성상 해안가와 바다의 시설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주를 이뤘다. 이거 공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안 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세 단어입니다. 성과급, 외유, 골프 이렇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동안 해외 파견으로 12년간 248억 쓴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몰디브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원호 후보가 칸쿤 갔던 거랑 이제 같은 비슷한 그런 해양 이러다 보니 누가 봐도 여기는 소위 휴양지인데 선거 관련된 업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나? 그러면 거기로부터 온 보고서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보고서도 굉장히 부실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성과급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쿠리 투표 때문에 문제가 됐던 해도 성과급을 99.9% 1,000원 남겨놓고 다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지적이 되었던 그 해도 실제 배정됐던 예산보다도 약 11억을 더 초과한 성과급이 배정된 게 밝혀졌고요. 올해도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성과급이 이미 집행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역시 11억 추가 집행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냥 잔치는 하고, 그런데 그 해에 선거 있는 해에 성과금 자치는 하면서 휴직자 수는 최대 33%까지 늘어나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과 그리고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실제 배정된 예산보다 성과급이 초과 지급됐다는 내용 자료로 풀어주셨고요. 이에 대한 선관위 해명이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용기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등 5% 상승해 8,5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외국인은 지난 거래를 이어 오늘도 기관과 함께 순매수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로 마감했죠. 네, 코스피는 오늘 전장 대비 5.2% 오른 8,54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4.95% 오른 8,526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폭을 키워 한때 장중 8,600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런 급등세에 개장 6분 만에 5분 동안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2거래일 연속으로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동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는 올해로 14번째 매수 사이드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5%와 6.42% 상승한 33만 7천원과 228만 8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전거래일에 이어 오늘도 기관과 함께 순매수를 이어갔지만 개인은 홀로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세는 중동 리스크 완화로 투자 심리 전반이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요인은 여전한데요.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고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해서도 증시 전반에 걸친 수급 변동성을 일시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1.86% 오른 1048로 강세 출발해 장중 상승폭을 줄여 등락을 오가다가 0.48% 오른 1034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지난 거래일의 같은 시각과 비교할 때 8.7원 내린 1511.1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돼 여객에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했고 주말 사이 있었던 한미 외환당국 공조 발표 등으로 원화 강세 전환에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8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99.52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스페이스X의 역대급 상장과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합의라는 글로벌 대형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7일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뒤 가질 기자회견에서 어떤 통화정책 비전을 제시할지 월가의 이목이 쏠립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의 기준금리 동결을 확실시하는 분위기지만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연준이 기존의 통화 완화 기조를 철회하고 긴축으로 선회할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차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건데 오는 26일 다시 변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2차 조정기일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은 약 1시간 반 만에 종료됐는데요. 결과는 조정 불성립이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겁니다. 최 회장은 앞서 출석하면서는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는데 퇴정하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노 관장 또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분히 협의는 하신 건가요? 오늘 또 뭐 입장차 해결 뭐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좀 하신 겁니까? 조정 결과 어땠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좀 이견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걸까요? 조정이 실패하면서 양측은 이제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파기환송심의 주요 쟁점도 짚어주시죠. 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입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앞서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분할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2심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재산분할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만 원에서 최근 60만 원 안팎으로 급등한 SK 주가가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역사인식 교육이 시작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 영업까지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당시 정 회장은 그룹을 대표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당시 약속했던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은 오는 17일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오는 20일 각자의 영업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마트 전 계열사 직원 교육도 7월에 이뤄집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문을 일제히 일찍 닫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역사인식교육은 한국현대사를 연구해온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고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스타벅스는 역사와 정치, 재난, 젠더,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민감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증 체계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마케팅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논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역사교육에 나서는 스타벅스. 이번 조치가 탱크데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 4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또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처음으로 종합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소식 법조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영장 심사 진행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합참의 내란 가담 혐의와 관련해 종합특검이 청구한 군 수뇌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출석한 김병수 전 합참의장이 1시간 5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쳤는데 혐의와 관련된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 전 의장은 국회 등의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로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에 이어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도 같은 혐의로 잇따라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종합특검이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종합특검은 오늘 이와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은 지난 2024년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검찰 지휘부가 압력을 가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건희 씨 불기소 문건을 김 씨 조사 전에 작성하고 이후 내부 수사 보고서를 수정한 점 등에 주목하며 지휘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김 씨를 청사로 소환하는 대신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이른바 황제조사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김 씨에게 지난 12일 소환할 것을 통보했지만 김 씨 측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김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내일은 당시 주임 검사였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을 소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고요?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는 19일 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나 의원 측 거부로 출석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나 의원 측으로부터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추후 소환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월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로 집결했고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앞서 체포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늘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겠다며 재단의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 요청 이유로는 앞으로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오늘 유 상임고문의 사임 요청에 따라 상임고문직을 해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6일 만에 사실상 종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의 부담을 느꼈던 양국은 우선 종전을 선언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뒤 이란 핵 처리 등 민감한 사안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쟁 개시부터 협상 타결까지 주요 일지를 김잔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Our objective is to defend the American people by eliminating imminent threats from the Iranian regime. 이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군 주요 지휘자들이 대거 사망했습니다. 또 테헤란의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학생과 선생님 등 170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3월 2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도 불태울 거라며 민간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같은 날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3일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향해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이란은 6일 미국의 외교시설과 군기지가 위치한 이라크 바그다드 등 걸프 지역으로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앵커 대독으로 발표한 첫 성명에서 호르무즈 봉쇄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قطعاً همچنان از اهرم مسدود کردن تنگه هرمز باید استفاده شود. 국제 유가가 폭등하며 전 세계 경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란의 발전소와 유정, 하르그 섬을 폭격하겠다고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4월 7일엔 이란 문명 전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로 4월 8일 미국과 이란은 2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지만 첫 종전 협상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آمریکایی‌ها به دنبال باز تحمیل اراده بودن بر ملت بزرگ ایران منتها از مسیر مذاکره و با ادبیات دیپلماسی. 바로 다음 날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이란 해상에 대한 역봉쇄를 시작합니다. Right now we have a blockade. They're doing no business. Iran is doing absolutely no business.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5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했지만 이란의 반발에 이틀 만에 중단합니다. 지난달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양측은 최근에도 제한적인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واقعیت قضیه اونها اصلا تصور نمی‌کردن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قدرت دفاعی ما و سیستم آفندی ما بتونه چنین کارهایی رو بکنه. 중재국을 통해 양국으로 가며 마련된 14개 조항을 담은 종전 합의안은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서명식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106일 만에 나온 합의로 무엇이 달라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문성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뜯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106일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팔순잔치에 맞춰서 이렇게 종전 협상 속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네. MOU 합의서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 담기는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습니다. 이제 이란 측에서 사전에 14개항 그 이제 MOU 안이 발표가 됐지만 그 내용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확인하고
이란 측을 향해서 비열하다라는 그런 불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란 측이 자기들의 유리한 내용만 담은 그런 초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합의한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미국 측이 발표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합의한 것은 훌륭한 합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에 오바마 정부에서 합의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국 그렇다면 뭐가 다른가?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SNS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입니다. 그런데 통행료가 없이 개방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개방과 함께 미국도 이란에 대한 봉쇄를 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배가 다니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타결이 됐고 그게 MOU에 담겼을 것이다. 어떻게 담겼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도 나오는 거는 뭐 그대로 14개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 측 주장과 이란 측 주장이 다소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미국 측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이제 정말 훌륭한 그런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입구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어떤 내용은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불확실성의 전쟁 속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어떤 빛 한 줄기가 보이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에 갈망해왔던 소식, 지금 시장은 사실 위기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지금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앞으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보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더 지체되면 국제 유가가 폭등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동안에 국제 유가가 오르지 않았던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미국이 5억 7천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비축유를 전 세계에 풀어서 간신히 국제 유가 오르는 걸 막아왔습니다. 한계에 빠졌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합의로 간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때문에 국제 유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뉴욕 증시 경제계에서 볼 때는요.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사실 합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자 보세요. MOU라는 것은 양해 각서입니다.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내 알았어.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안 지켜도 아무런 어떤 약속 위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해 각서도 아직 체결하지 않았어요. 양해 각서를 19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양해 각서 체결했다, 합의했다라는 얘기를 벌써 2달 전부터 해왔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양해 각서 내일 체결한다, 모레 체결한다, 다 그냥 공수표였습니다. 하나도 합의된 게 없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통행료 문제도 아주 짧은 글에 이제 전쟁이 now is complete, 이제 끝난다. is completed가 아닙니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끝나간다. 영어 표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통행료 문제도 지금 통행료냐 서비스료냐 이란이 주장한 것은 서비스료거든요. 이란은 처음부터 우리는 통행료 받겠다고는 의사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비스료 받는다. 그게 말라카 해협 같은 데도 이미 서비스료를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뢰 제거해야 되니까 안내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뢰 제거는 말라카 해협 지나가는 통행료보다는 엄청나게 비쌀 거예요. 같은 서비스료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목도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네바에서 도장 찍으면 양해 각서 도장 찍으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제재를 풉니다. 미국은 제재를 풀었어요. 미국은 제재도 풀고 군사행동 중단했습니다. 이만큼 미국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란이 지금 사실 이란은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급할 게 적은 시간은 이란 편이다. 그리고 또 지금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요. 현재 지금 앞으로 60일 동안 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래도 있지.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정확하게 미국 측 워딩을 보면 핵 포기로 가기 위한 협상을 한다는 MOU에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갈 길은 아직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렇게 종전 협상 속보를 날리고 백악관 앞에 설치된 UFC 경기장에서 UFC 경기를 즐겼거든요. 팔순잔치를 즐겼는데 그렇다면 19일 서명식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변수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합의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어쨌든 미국 측도 그렇고 이란 측도 그렇고 파키스탄, 중재국도 모든 문안은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종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서명만 남았다. 서명은 19일이고 장소는 스위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안의 어떤 그 변화, 저는 뭐 문안은 이미 합의가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아직 나흘 정도 남았는데 시간이 그 안에 어떤 변수가 없겠느냐.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레바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이란 측이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좀 이 멍청하다니 뭐 이런 표현, 써가면서요.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서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구도 합의만 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레바논에서 무언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측이 베이루트를 공격한 것은 헤즈볼라가 무인기 석 대를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대응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네타냐후가 변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과의 충돌이고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합의한 휴전 협정도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군사행동을 해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도 대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요 그 레바논 측에서의 변수가 없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키를 뭐 이란은 미국이 쥐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란이 쥐고 있다고 봅니다. 이란이 실제 헤즈볼라와 동맹이고 헤즈볼라를 그동안 키워왔고 지금도 후원을 하고 있다면 이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헤즈볼라 측에 얘기를 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군사행동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뭐 다른 변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란 강경파에서도 이 합의에 대해서 지금 만족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훌륭한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에 대해서도 이 불법적인 그런 주권 행사, 다시 말하면 통행료든 서비스료든 어떤 것이든 자연 그 해협에서 이 돈을 걷는 행위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합의를 했다면 그동안 이란 측이 주장해왔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항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라그치에게 죽음을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내세우면서 강경파가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럼 뭐 이란 측의 그 주장을 100%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뭔가 이번 합의에 대해서 뭔가 이 미국 측에 이란 내부에 굉장히 그 부정적인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이것이 뭔가 이란 측의 최고 지도자가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전 차원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지금 아라그치 장관이나 오늘 또 그 이란 외교부 차관이 얘기한 대로 이것은 최종 합의가 된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고 지도자가 또 승인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란 내부에 반발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쨌든 의견이 일치가 돼서
서명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종전 협상에 있어서 파키스탄의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이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협상 장소가 또 스위스 제네바로 정해졌단 말이죠. 예. 이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협상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장 찍는 거, 예. 서명식을 제네바에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G7 회담이 열리잖아요. 예. 그 바로 옆이에요. 프랑스에서 예, 열리는데. 그래서 그 제네바에서陸路 차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뭐 이란에서도 멀지가 않고 그래서 양쪽의 어떤 이동을 생각해서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합의가요. 세 개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혼돈이 생기는데 자, 지금 MOU라는 거 양해 각서까지는 이미 문 장군님께서 잘 지적해주다시피 이란의 최고 지도자도 사인을 했다. 그러니까 MOU가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어제 오늘 하지 않고 19일로 했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생일날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란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무슨 트럼프 생일 파티 해줄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며칠 늦췄다는 것이지 예. MOU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가 거의 없어요. 19일날 그대로 사인할 겁니다. 제네바에서 장소를 맞춤한 거에 대해서도 두 나라가 합의를 완전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OU는 협상을 종전 협상을 하기를 위한 MOU란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 이란이 핵을 포기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기할 것인가. 또 호르무즈 통행료는 안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서비스료 요걸 예.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 경제 제재, 금융 제재, 경제 제재 이것도 하나도 지금 안 됐거든요. 예. 요거하고 해가고 지금 딜을 할 텐데 앞으로 60일간의 이게 운명의 순간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미국이나 이란이나 더 이상 싸울 동력이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전쟁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냥 철수 선언하고 가도 되는 상황인데 명분을 만들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미국도 명분 만드는데 60일 동안 굉장한 전전반책은 있겠지만 이 새를 뒤집어서 무슨 전면전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쪽으로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앞으로 불규칙성은 많겠지만 예. 대세는 종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대사는 종전이다. MOU 안에서 이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가 앞으로의 좀 무게추인데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G7 이제 열리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동맹국들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으니 뭐 부담을 하라는 식으로 어떤 청구서를 내밀지 않을지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뭐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MOU라고 하는 것은 종전으로 가기 위한 이제 입구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 다시 말하면 평화 협정을 다시 말하면 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결을 하고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이정표를 이제 합의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최종적으로 그 60일 동안에 다루어야 할 그 모든 내용이 최종 타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뭐 동맹국들에게 뭘 내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이라든지 이번 그 중동 사태와 관련된 전반적인 입장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동맹국들에게 설명을 하고 예. 왜냐하면 오해들도 있고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독일 총리하고는 굉장히 상당히 좀 그 불편한 그런 얘기들이 오갔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조금 불편했던 그런 상황에서 네.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 예. 상황을 공감하고 앞으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관련국들도 핵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이란을 향한 제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각 나라에게 주어진 과제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란이 이제 변화가 돼서 핵을 포기하고 이제 전쟁을 복구를 하려면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관련국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예.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는 이란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연합 함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미국이 빠지더라도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뭘 할 것인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정말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많이 있지만
서로 간의 피의에 의해서 MOU가 만들어졌지만 MOU라고 하는 문서 자체는 사실은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에 맺은 첫 번째 역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명이 된다면 이거는 그 어느 합의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좀 이 후속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또 하나의 전쟁을 평화롭게 해결했다. 과시하고 싶을 것 같은데 또 뭐 노벨 평화상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명식에도 좀 직접 참여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G7 정상회의가 17일까지거든요. 근데 서명식은 19일이에요. 근데 스위스인데 그게 아마 스위스에서 한다면 제네바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제네바하고 에비앙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레마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를 끼고 사실 육로로도 얼마가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휴양 도시에서 하루 묵고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정말 서명식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주도해서 합의한 이 합의에서 본인이 정말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은 있겠습니다만 글쎄 이제 그 모든 과정들도 최종적으로 이란과 합의가 돼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이제 협상단장으로 서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이렇게 나와서 본국을 비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종전을 하게 되면은 그 후에 이제 복구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러면 이란의 지금 피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건을 하는 사업들이 펼쳐지잖아요. 중동에 지금 우리 건설사들이 이제 많이 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수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괴를 하면 할수록 사실 이코노미스트나 비즈니스맨 입장에서는 더 기회가 있다고 또 한쪽으로는 화장실 가서 또 다시 생각해 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파괴한 만큼 다시 복구해야 되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 전쟁터를 부셨다기보다는 아랍 국가들하고 이란 간에 서로 상호 많이 부순 결과적으로요. 미국을 부순 게 아니라 미국 기지를 부순다는 명분으로 많이 부쉈으니까 거기에 이제 재건 수요 이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양의 각서는 거의 통과된 상태라고 보지만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돈도 이란 같은 데도 재건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 나라도 어떤 이란과의 같은 재건 속도를 맞춰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 재건 수요 또한 앞으로 60일간의 협상 결과가 앞으로 가장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년 전 이맘때 열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한 장 SNS에 올렸거든요. 이 배경을 두고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을 밑에 달질 않아가지고 그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상상력을 동원을 해본다면 이제 어쨌든 이란 핵 문제가 아직 뭐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일단 틀은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제 남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다. 근데 8년 전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만난 배경이 뭐냐면 김정은이 나는 비핵화하겠다. 비핵화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만남이 성사가 된 것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갔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보유국 지위는 확고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을 딱 올려놓고 이제 다음은 당신 차례야. 당신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약속했지 비핵화하기로. 비핵화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마. 비핵화해야 돼. 우리는 비핵화를 완전히 이루어야 돼. 이란 해결했어. 당신 남았어. 당신 딴소리 하지 말고 나하고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거 그거 이행하자고. 이런 뜻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거를 보면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워싱턴을 가게 되고 그런저러한 계기로 해서 이제 다음에 뭔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 그걸 통해서 북한 핵 문제의 어떤 돌파구 이런 것들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국제적인 어떤 비핵화, 핵과 관련된 합의들, 만약에 이란과의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에 좀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비핵화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이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결코 보유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관점은 그것이 핵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점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중동 국가들도 에너지, 곧 이제 석유 포스트 페트롤리엄 시대 그 에너지를 핵 개발, 뭐 이를테면 UAE 같은 나라는 핵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란 입장에서도 최소한 경제적 목적으로서는 핵은 우리가 계속하겠다. 자, 사실 요 경계선이 오락가락하고 서로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전쟁까지 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이를테면 그것이 IEA의 보증이든 또는 제3국에 어느 정도 농축된 그 제3국으로 끌어낸다든지 과거처럼 러시아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정도 하고 나면 그 핵과 관련된 산업도 중동 지역에서 아주 크게 활성화될 수 있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막혔던, 동결됐던 자산을 풀리게 되면 그것은 중동 경제가 숨통을 트게 될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핵 문제를 말이죠, 이란이 크게 양보하고 미국이 경제적 지원을 크게 한다면 경제적 재건 붐이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전제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족들과 따뜻한 하루 휴식을 보낸 우리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전을 나흘 앞두고 다시 훈련장에 모였습니다. 멕시코와 우리 대표팀은 얽힌 인연도 많아 맞대결 결과에 관심도 커지는데요.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이강인이 호텔로 돌아오기 전 팬들을 보고는 다가가 사인을 건넵니다. 이강인 선수 멕시코전 때도 활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형규는 양현준의 셀틱 유니폼을 입고 외출을 다녀왔고, 발목 부상이 회복세에 접어든 배준호도 미소를 지으며 팀에 합류했습니다. 하루가 지나 대표팀 선수들은 다시 훈련장에 집결했습니다. 달콤한 휴식 뒤 맞는 훈련에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찹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두 번째 승리를 위해서. 다시 나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전. 나란히 첫 경기에서 승리한 두 팀의 맞대결은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안 그래도 A조에서 가장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관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멕시코 사령탑 아기레 감독은 마요르카 시절 총애했던 이강인과 사제 대결을 펼치고, 울버햄프턴에서 공격진을 이끌며 손발을 맞추던 황희찬과 히메네스는 자존심을 건 승부를 벌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홈 2점을 하는 멕시코가 조금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지만 체코전 역전승으로 대표팀 분위기가 워낙 좋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대표팀은 조 1, 2위에 따른 32강 상대에 대한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조별리그 2연승을 향해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세계 최강을 다시 노리는 전차군단 독일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는 카리브해 작은 섬나라 퀴라소를 대파했습니다. 독일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 첫 경기에서 퀴라소를 7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독일은 멀티골을 폭발한 하베르츠를 비롯해 선수 6명이 골고루 골맛을 봤습니다. 인구 15만 명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가장 적은 인구 국가인 퀴라소는 한때 1대1로 맞섰지만 축구 강국을 독일을 상대로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중국의 로봇 업체 유비테크의 감성 동반자를 표방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약 판매 시작 열흘 만에 3,800대가 넘는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유비테크는 지난 2일
교감을 목표로 한 가정형 휴머노이드 로봇인 유원 시리즈의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징둥닷컴 등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된 사진과 설명을 보면 유원 남성형은 키 183cm, 몸무게 42kg으로 정장을 입고 금태를 착용한 모습이고 여성형은 키 168cm, 몸무게 35.2kg의 화장을 한 얼굴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2.6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열기가 쌓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하루 만에 또다시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 한때 강원 북부와 호남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1도, 부산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대구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5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은 가운데 33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